오늘 간단하게 화폐 수요 이론 쪽만 그냥 간단하게 화폐 수요 이론 쪽만 건드릴게요. 음, 일단 화폐 수요는 고전학파 쪽이랑 이제 케인즈 학파 쪽이랑 많이 나뉘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화폐 공급을 했잖아요. 화폐 공급도 고전학파랑 케인즈랑 좀 차이 났죠? 어떻게 차이 났어요? 고전학파는 외생성, 그러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였지? 중앙은행. 은행이 화폐 공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었죠. 케인즈는 내생성. 중앙은행의 결정도 존재하지만 이자율 따라서 이제 그 은행에 현금을 더 많이 넣으므로 이자율에 비례한다. 그랬었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금이 더 많이 넣기 때문에 화폐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구했단 말이죠. 요게 MS 맞죠? 요게 이자율이고 요게 M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요게 M이라고 치고 요게 이자율로 쳤을 때 이렇게 됐었다. 이렇게 두 가지 화폐 공급 곡선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화폐 수요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전학파는 이제 화폐 수요를 어디서 끊느냐. 얘네들이 중요시하는 화폐 수요는 이제 교환의 매개, 그러니까 실제로 돈 자체를 중요시한 거죠.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이에요.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이다. 고전학파들이 말하는 화폐는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이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이면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수요의 그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물건 사기 위한 돈을 많이 들고 다니고, 이제 뭐 요새는 이제 카드가 있고 뭐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게 있고 하니까 별로 이제 화폐 수요라고 해야 되나? 이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지만 이제 과거에는 물건 사기 위한 돈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소득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물건들을 사려고 하니까 많이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 거. 그러면 케인즈 아파 쪽은 화폐를 뭘로 받냐? 분명 교환의 매개도 있지만 투자의 수단으로 봤다. 그러니까 화폐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거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면은 케인즈는 화폐 공급도 그렇고, 이거 화폐 공급이잖아요. 화폐 수요도 그렇고 둘 다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제 가져갔다.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그 소비자들,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도를 준 거예요. 고전학파는 이자율보다는 이제 소득과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결정,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조금씩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먼저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은 이제 화폐 수량설,
이게 뭐냐? 화폐가 어떤 총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와 상관이 있다. 수량이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MV는 PY, PQ, PQ.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M이 통화량이겠죠? V가 속도예요. 벨로시티. 그러니까 유통 속도. 이게 뭔 소리냐? 이제 PQ는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요. P는 가격이고 Q는 생산량. 그러면 이 유통 속도가 뭐냐? PQ가 전체 거래되는 그 사회에서 거래되는 매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5만 원짜리가 하나면 한 장이 이제 사회에 존재한다면 유통 속도는 이게 몇 번 회전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회전한다고 치면 이제 5만원 곱하기 5번 해서 25만원이 총 도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은 가격에서 생산을 해서 거래되는 게 25만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25만원에 가격과 생산량이 가격과 생산량 전체를 이제 5만원짜리가 5번 돌아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과 생산량이 있으면 거기에 이 통화량과 유통 속도가 맞춰진다는 거죠. 거래를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생산량이 Y다. 왜? 이제 Y가 GDP였잖아요. 그러면 생산하는 거에 이제 최종 어떤 그 최종제들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GDP가 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GDP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Y로 보면 이건 그대로 PY가 된다. 요게 고전학파가 화폐 수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요잖아요. 화폐 수요거든요. 왜 화폐 수요냐? 이제 실제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화폐가 이만큼 필요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거래가 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5개 거래하는 사회라고 하면 총 5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거래가 완료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5만 원짜리가 한 장, 5만 원짜리를 한 장, 그 다음에 만 원짜리를, 뭐 5만 원짜리를 한 장, 5만 원짜리 한 장만 사회에 존재한다면 얘를 몇 번 내야겠어요? 5만, 100번 내야겠죠. 100번 내야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화폐 수요다. 그러면은 이제 요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화폐 수요가 MD겠죠? MD의 V는 PY다. 인 거고 이 MD 기준으로 나타내야 화폐 수요 함수가 되잖아요. 그럼 MD를 놔두고 이제 V를 나눠주면 PY가 된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반대로 P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P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P로 나타내면 이제 Y분의 V는 M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 P로 나타낼 필요 없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V는 이제 고전화폐에 어떻게 보냐? 유통속도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사회의 그 약간 관습 이런 걸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은 현금이 빨리빨리 도는 사회다 하면은 유통속도 높을 거고 어떤 곳은 이제 현금을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유통속도가 낮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가격은 사실 물가죠. 이거 물가. Y로 보면 물가잖아요. 원래는 Q로 보면 가격이지만 P로 보면 물가다. Y로 보면 물가다. 그러니까 물가로 보면 물가도 아니지. 이 GDP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 GDP도 그 화폐랑 상관없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수도 정해져 있고 GDP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요거 두 개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가지
그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 많이 필요하고 물가가 내려가면 화폐 수요가 적어진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격이 증가하니까 화폐가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이거를 캐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 그 기반에서 말하는 거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화폐는 실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화폐를 많이 필요하다 해도 물가만 증가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그 Y나 V 같은 거는 화폐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Y는 상관없다는 거야. Y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Y가 생산량이니 그 GDP잖아. GDP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실업이 줄어들고 사회가 GDP가 증가해야 실업이 줄어들고 사회가 경제가 발전한다. 그런데 화폐로는 이 Y 영향 끼칠 수 없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상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게 화폐의 중립성이다. 그리고 요런 함수가 이제 고전학파에서 말하는 화폐 수요 함수다. 속도의 역수와 물가 그리고 그 GDP인데 이 GDP는 이제 정해져 있는 GDP라서 F예요. 이게 뭐냐면은 F면 이게 어떻게 말하더라 이걸? 약간 바람직한? 그러니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라 하거든요. 국민소득 수준. 그러니까 딱 필요한 정도의 실업.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실업이 전혀 없는 상태. 딱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취업을 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GDP가 이거거든. 완전 고용 소득.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했을 때 이제 화폐수가 나오는데 이거 두 개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상 T와 이것만 관계 있다. 물가와 화폐 수요만 관계 있다. 이게 화폐 수량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화폐 수량설은 그래서 그냥 보통은 이제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MV는 PY다.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자율에 영향이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면은 화폐 공급 곡선을 우리는 화폐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자율과 화폐 공급, 화폐 수요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자율에 영향이 있을까? 보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제 속도가 증가한다. 왜? 화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고전학파는 학파 계열은 명시적으로 이자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는 안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왜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자율의 영향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 소득 이자율이랑 상관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도 이자율이랑 상관없겠죠. 이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면 그 화폐가 줄어들잖아요. 왜? 은행에 집어쳐넣으니까. 그러니까 화폐가 줄어들면 이제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럴까요? 그렇겠죠. 화폐가 줄어들면 같은 양의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같은 화폐가 더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엄청 사회에 따라서 거의 고정되어 있지만 이자율의 영향을 살짝 받는다. 영향을 살짝 받는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한다. 여기까지는 캐치했죠. 그러면은 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두 개는 그대로잖아요. 지금 변화가 없는데 요게 증가하면 이건 낮아지겠죠. 같은 값이 나오려면.
그러면은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그런데 이 정도가 매우 적다. 그러니까 거의 상관없다. 이게 이제 고정학파의 생각이에요. 왜 거의 상관없냐? 이자율이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그 이자율보다는 어차피 소득에 의해서 그 돈을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정학파는 이제 고정학파의 화폐 수요 함수는 뭐냐? MV는 PY다.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고정. 어디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그 다음에 V도 거의 고정. 어디서? 사회 바람직한 수준에서. 물론 이자율의 영향을 살짝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물가와 이 화폐 수요 두 개만 관계가 있다. 다른 거는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함수고, 그럼 케인즈를 봅시다. 케인즈는 화폐 수요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거래적 화폐 수요, 거래적 화폐 수요, 그 다음에 예비적 화폐 수요, 그 다음 투기적 화폐 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거래적 화폐 수요가 뭘까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겠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인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 이거는 뭐에 상관있냐? 물가.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 이제 피해에 관련이 있고, 예비적 화폐 수요는 뭘까요? 예비적 화폐 수요는 혹시나 필요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쓰려고 나타나는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그럼 비상금은 뭘까요? 소득이랑 같이 올라요. Y.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비상금 많이 주겠죠. 내가 1억 버는 사람이면 비상금을 뭐 1000만원 놔둔다 쳤을 때 내가 막 한 200억 버는 사람이야. 그럼 1000만원 놔둬봤자 너무 별로 안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놔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득이랑 함께 증가한다. 그럼 투기적 화폐 수요는 뭘까요? 투기적 화폐 수요는 이제 채권을 사고 싶은, 그러니까 채권에 투기하고 싶은, 이게 화폐 수요다. 채권을 사고 싶은 정도. 요거는 이자율과 관계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등장한다. 이제 우리는 이자율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자율이라고 똑같이 쓰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1. 은행의 이자. 이것도 예금이자. 맞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행의 예금이자. 그러니까 R이 높으면 은행에 돈을 많이 넣을 것이다 하면 이제 이게 은행의 이자를 말하는 거죠. 2. 은행의 이자. 근데 이거는 대출이자. 이건 뭐예요? 이자율이 줄어들면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이다 할 때 그 대출이자죠. 이자율이 줄어들면 기업이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투자할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상에서 기본적인 이론상에서 이거 두 개 똑같아요. 일단은 은행이 사실상 돈을 못 얻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는 대출해주는 이자만큼 예금 이자를 해주니까. 어쨌든 그런 가정이란 거고. 세 번째, 채권의 수익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채권의 수익률도 이자율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채권이 뭔지는 저번에 살짝 설명했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은 내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채권 사잖아요. 100만원짜리 채권을 사면 이제 3년 뒤, 뭐 3년이라고 하지만 1년 뒤로 할게요. 1년 뒤 110만원 만원 받을 권리. 처음에 채권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뒤에 110만원 줄게요. 이 채권 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채권의 판매. 1년 뒤 110만원 드릴 테니까 채권 사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채권 사겠죠? 얼마에 사겠어요? 110만원보다 싸게 사겠죠? 왜냐면 1년 뒤에 110만원 받는 건데 지금 110만원보다 비싸게 사면은 손해잖아요, 그냥. 그냥 손해잖아. 그러니까 110만원보다 싸게 사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얻는 이득,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1년 뒤에 110만원이라 했잖아요. 110만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받은 이득, 이게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100만원에 사면은 10%죠. 10%의 이자율을 얻는 거야, 내가 이 채권을 통해서. 100만짜리 채권을 사서 1년 존버를 타고 110만원 받으면 내가 이걸 사서 10만원 번 거잖아요. 100만원 써서 10만원 번 거죠. 그러면은 이자율이 10%가 된다. 그런데 채권 가격이 만약에 싸져서 90만원에 샀다고 쳐보세요. 90만원 샀어, 내가. 90만원 좀 계산 어려운데, 잠깐만. 10만원. 뭐 그냥 합시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110만원 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1년 뒤는. 90만원 사든 내가 100만원 사든 어쨌든 1년 뒤면 110만원 받을 건데, 이제 110만원 받으러 딱 가면 그러면은 난 얼마나 번 거지? 하면 20만원 벌었죠, 지금. 90만원에 20만원은 그러니까 20%를 넘잖아요. 20%보다 더 넘게 좀 20 몇 퍼의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채권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겠죠. 한 105만원 105만원에 이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5만원에 사서 1년 존버 타서 110만원 받으면 5만원밖에 못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 5%보다 작죠, 이거? 그러면은 이제 채권 가격에 따라 받는 돈은 같지만 채권의 가격에 따라 내가 얻는 이자율이 변한다. 이자율, 수익률이라고 하죠. 수익이 변한다. 맞죠? 지금 100만원 사면 10만원 얻고, 90만원 사면 20만원 얻고, 105만원 사면 5만원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오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자율이 감소한다. 맞죠? 채권 가격의 이자율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105만원 올랐으면 이자율은 적어져. 그러니까 수익이 감소한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받는 돈은 일정하다. 이거를 이제 잡아놓고 보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면 R이 감소, 채권 가격이 내린다 하면 R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심지어 은행 이자랑 같이 움직여요. 왜? 사람들은 이제 돈을 넣을 때 은행에 넣을지 채권을 살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 넣을지 채권을 살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채권 수익률이 더 크면, 채권의 이자가 더 크면 채권에 넣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채권 수익이 더 크면 돈을 채권에 넣는다. 은행 이자가 더 크면 은행에 넣는다, 이거겠죠. 그럼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나오겠지. 채권 수익, 은행 이자. 이게 이자율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행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그냥 똑같이 봐요. 그냥 구분 안 해요, 경제학에서.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어차피 수치가 다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알겠죠? 이거 채권 수익률이 이자율이다, 까지는 캐치했어요. 그러면 이거랑 투기적 화폐수는 어떻게 관계 있을까? 보세요. 이자율이 오르면, 봅시다. 이자율 올랐다. 이자율 오르면 뭐라고 했죠? 채권 가격은 낮아지는 거다. 맞죠?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이 가격으로 들어가면 또 똑같아요.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채권을 사고 싶어 해. 왜냐면은 이 수익이 커졌으니까. 그러면 채권 수요가 높으면 이제 사고 싶은 정도가 아니다. 사기 위해 준비하는 정도인 거죠, 사실상.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을 사니까
이제 투기적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왜? 진짜로 사버렸으니까. 반대로 이자율이 내리면, 이거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채권을 팔겠죠. 파니까 이제 채권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존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기적 화폐 수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기적 화폐 수요는 채권을 많이 사면 줄어들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채권을 살려고 놔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주식 혹시 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식은 이제 자기 계좌가 있거든요.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다. 주식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계좌에 100만 원 넣어놓고 이제 주식을 사면 이 돈은 줄어들지만 주식으로 바뀌잖아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거 채권 사야지 하고 100만 원 준비해 놓으면 채권을 사면 이 100만 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현금보다는 그러니까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물론 수요량이겠지만 어쨌든. 대충 이런 느낌이다. 그런데 이제 케인즈의 그 아이디어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야기를 좀 뭐 꽤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이자율이 너무 낮아.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이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인 그게 잘 돌아가려면 이자율이 계속 조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한계예요? 이자율이 0%. 채권 가격으로 치면 채권 가격이 이득보다 클 때,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뒤에 110만 원 받아요. 1년 뒤에 110만 원 받는데 지금 이거 111만 원 사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110만 원 못 사. 그러면 이거 안 사겠죠. 안 살 거야. 맞죠? 물론 뭐 110만 원까지 안 올라가지. 어차피 110만 원. 그럼 111만 원까지 말이 안 되니까 110만 원을 쳤을 때 이걸 사도 안 사도 똑같잖아요. 이득이. 그럼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이 가격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걸 샀을 때 가격이 오를 수가 없고 가만히 들고 있어도 돈을 똑같이 받아.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안 사는 게 낫지 사실. 왜냐면 가격 떨어지면 손해니까. 가만히 들고 있어도 이득을 0% 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함정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채권의 가격이라고 이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채권 가격이 끝까지 올라가지고 상한가 치면, 상한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이득을 쳐버리면 이제 이것보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 채권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봅시다. 케인즈에서 봤을 때 M이랑 R이라고 쳤을 때 요거는 뭐예요? 이걸 상관없는 거래적이랑 예비적 화폐 소요겠죠. 요것도 분명 있을 거고 이 측면도 있어요.
이제 그 고전학파는 요거에서 끝나겠죠, 사실상. 화폐 수요가 Y랑 P에만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케인즈한테는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게 투기적 화폐 수요다. 처음에는 이제 이자율이 반비례잖아요, 반비례.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다시 생각해봐.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을 사고 싶다. 채권을 사고 싶으면 투기적 화폐를 쓸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진다. 그리고 화폐 수요가 줄어든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화폐 수요가 반비례하죠. 줄어들죠. 이자율이 내리면 화폐 수요가 증가. 이자율 내리면 채권 가격 증가. 맞죠? 이거 나도 적어놔야 되나? 헷갈리네, 말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 증가.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 수요 감소. 반배로잖아요. 반비례니까 원래라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유도 함정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유도 함정 만나면 이게 더 이상 못 내려가죠. 이자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랑 상관없이 이 정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죠. 지금 거래나 예비적인 화폐 수요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고려하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케인즈 학파의 그 화폐 수요 곡선이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무조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자율이 여기서는 이자율이 높아져도 이자율이 지금 낮아져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영향을 안 받는 이 정도가 무조건 존재하고, 이자율 상관없이 무조건 이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다음에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제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반비례. 이자율이 내려가면 화폐 수요 증가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고 있죠. 이자율이 내려가는데 증가하고 있잖아. 이게 반비례되는 이제 투기적 화폐 수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 예비적, 여기가 투기적,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동성 함정. 이렇게 세 가지 그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좀 캐치가 됐죠? 어떻게 됐어요? 대충 이제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화폐 함수를 그려보자. 화폐 곡선을 그려보자. 이제 화폐 곡선 그려볼 수 있겠죠? 화폐 곡선은 M과 R일 거고, 이제 고전학파. 공급 곡선 어떻게 돼요? 외생성. 그러니까 이자율은 상관없다. 이렇게 된다. 요게 MS. 맞죠? 수요. 이자율은 상관없다. 그런데 약간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외생성.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이자율과 상관없지만 약간 영향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R이 증가하면 V가 살짝 내려가는 정도. 아니다, R이 증가하면 V가 살짝 증가하는 정도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그려봅시다. MV는 PY였는데 이제 R이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니까 이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반비례예요. 이것도 반비례하는데 반비례를 아주 살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비례 세게 하면 막 이렇게 그려야겠지만 반비례 아주 살짝, 거의 영향을 안 받는 수준에서, 잠깐만, 이렇게 그린 거 맞나? 이자율이 아예 상관이 없으면은 이렇게 생겼죠.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자율일 때만 존재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그려야겠네. 그러면은 여기 엄청 바짝 서 있다. 요런 느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MD. 요게 이제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그래프겠죠.
이자율이 변할 때 M이 거의 안 변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거의 안 변하고 MS는 아예 상관없다. 이런 조금 웃기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고, 이제 케인즈는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수요부터 그립시다. 수요는 거래 예비 플러스 투기여서 요런 모양 나온다 했죠. 요런 모양. 요게 MD. MS는 그 공급은 이제 아래 비례. 이자율이 높아지면 돈을 많이 넣을 거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 했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비례하는 MS 곡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게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화폐의 균형이. 대충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프상으로 보면. 요거랑 요거.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중요시하는 범위는 사실 여기거든요. 그래서 모양 자체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편의상으로 그릴 때는 저걸 확대해서 그리거든요. 그냥 여기 보면 이걸 확대해서 여기 MS고 여기 MD 이렇게 나오겠지 하고, 요것도 좀 편하게 그릴 때는 그냥 화폐 수요를 그냥 이거 기울기를 조금 더 있는 것처럼 보자. 왜냐면은 그리기 빡시니까. MS MD 이렇게 그린다는 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렸을 때는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제 편하게 그리려고 요렇게 그린다 정도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일어난다 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뭘 할 거냐? 그 다음 시간에 뭘 할지를 이제 캐치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화폐 수요까지 우리 했거든요. 화폐 함수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케인즈의 바의 꽃 IS LM 곡선 할 거예요. IS LM 곡선이 뭐냐? IS는 생산물 시장 양의 균형, LM은 화폐 시장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균형이 나오는 곡선, 그러니까 균형을 표현한 곡선, IS 곡선과 이 LM 곡선을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수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그래서 Y와 R의 관계를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Y와 R의 관계. 이걸 왜 하냐? 근데 이걸 왜 하냐? ISLM 곡선은 뭘 하려고? 이걸 통해서 총 수요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갑시다. 거시경제학에서 지금 목표가 뭐냐? 우리는 지금 실업과 인플레이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이게 경제적인 가장 큰 문제. 왜냐면 이게 대공황에서 나왔다 했죠. 거시경제학이 대공황에서 나왔잖아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죠. 사회 문제적으로. 그러면 이걸 알고 싶은데 요게 Y랑 P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게 실업. 왜냐면은 고용이 다 되면 GDP가 늘어날 거니까. 고용과 GDP는 같이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물가자. 그 물가 자체가 물가랑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나타내는 이제 총 공급과 총 수요. 우리는 지금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곡선을 알고 싶어.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Y와 P의 관계. Y와 P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런데 이 y랑 p의 관계를 알려면 이 AD 곡선이랑 AS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대충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런 형상이 뜨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y랑 r 관계가 있는 이자율과 관계가 있는 그 ISLN 곡선을 y와 r 관계를 통해서 관계인 IS LM 곡선에서 총 수요 곡선을 도출할 거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ISLM 곡선을 도출할 거고, IS는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제 수요. 그다음에 LM은 이제 화폐 시장에서 나타나는 균형. 이것도 균형이라고 보는 거 맞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ISLN 곡선을 나타내고 그 ISLN 곡선에서 총 수요를 우리가 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물론 이거 지금 들어도 아마 그게 뭔 소리지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나타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관계를 알고 싶다. 요거에 이 그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고,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빨간색이 수요잖아요. 이 곡선을 내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정리를 해서 한 번에 그려서 딱 보면은 대충 이제 캐치가 될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좀 오늘 뭐 이 정도만 하고요. ISLM 곡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이거 하면 이건 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하면 이제 거시경제학이 지금까지 한 것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대충 설명하면 생산물 시장이 Y는 CIG였잖아요. 여기 도출되는 게 아까 그거고, 화폐 시장에서는 아까 전에 MD랑 이제 MS,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나타나는 균형. 요거 두 개가 요 두 개를 통해서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 두 개였다고 보면 돼요. ISLN 곡선에 곡선 하나하나를 어떻게 쓸지를 나타낸 거야.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한번 찍고 넘어갑시다. 케인즈 학파의 생각 이러면서 나와서 Y랑 이거 배웠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배웠죠. 이건 안 배웠지만 이제 이거는 뭐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랑 이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타낼 우리는 그 구성 요소들을 다 배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딱히. 어차피 그리고 들어야 알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약간 거시경제학은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그 큰 그림을 한 번씩 이렇게 그려줘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 헷갈리거든요. 경제학은 또 근데 이걸 생각하면 경제학이 재밌어요. 이렇게 딱 큰 틀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면 또 나름 재밌어.